집값도 올라, 주식은 폭등했고, 코인도 올라, 금값은 지금 한 82만 원 넘었죠? 작년 이맘때가 한 45만 원.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거죠. 전세 끼고 사지 말라고 하고 대출은 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속으로 더 골마가니까 이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는데 또 수요 억제로 집중을 한다? 매물을 막아버리니까 투구도 없고 동맥경화 같이 돼버리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저성장이 가고 대한민국 시대 흐름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불안감을 정부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벌써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27, 6, 7, 8, 9, 네. 10. 5개월 만에 이제 네, 세 번째. 10, 15 대책을 뭐 한마디로 좀 평가해 주시자면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 국토부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목표 달성,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핵심은 투기를 잡겠다는 건데요. 자, 투기는 뭘까요? 도대체 투기가 뭘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택 수로 판단했습니다. 2주택 이상이면 투기. 야, 집을 한 채를 가져야지. 다주택자들한테는 이제 페널티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겼죠. 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만들어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민심은 안 좋아지고. 자, 이번에 보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이에요. 옛날처럼 주택 수를 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올라요. 야, 그러면 한 채를 가진 걸 실소유로 봐야 되는 거 맞아? 의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내린 결론은 1주택인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건 투기 같아. 네가 거주하지 않는 집을 왜 전세를 끼고 사? 야, 그거 잘못됐어. 두 번째,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거 잘못된 것 같아. 그거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지, 투기 행위지. 실소유자들은 그런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아.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전세를 막아야겠다. 전세 끼고 사는 거 안 돼. 무리한 대출은 안 돼. 전세를 막는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실거주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력하게 적용을 했고요.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DSR 가지고 안 되는 거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강남 집값이나 마용성 집값이 올라가니까 6억으로 규제했죠. 627 대책에서. 네. 연봉이 30억. 집값이 50억이어도 대출 6억만 받아. 그거 6억 이상 받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도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는 25억 넘어가게 되면 야 2억만 받아. 진짜 너 돈 있는 애들만 해. 현금 주고 거주하는 부분은 오케이. 그거는 인정해 줄게. 지금 정책 기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안하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열심히 잘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남편과 여행도 안 가고 돈을 모아서 5억 정도 모았는데 지금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식은 2배 정도 폭등했고 코인도 올랐고 금값은 지금 한 82만 원 넘었죠? 네. 작년 이맘때가 한 45만 원, 47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 초에는 35만 원 정도. 금값이 2배 이상 올랐고 집값도 올랐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 똥값이 되는 거죠. 벼락 거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가진 이 전 재산인 5억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구나. 내 친구는 나보다 열심히 안 살고 해외여행도 갔는데 지금 보니까 금도 사고 집도 사고 주식도 사서 나보다 자산을 더 늘렸구나. 나는 어떡하지? 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겠다. 그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금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과 금이 안 하는 사람이 불안하다고 해서 갑자기 뛰어들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 하나 사야겠다. 아니면 지방에 집 있는 사람들도 자산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하나 사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자극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전세 끼고 사지 말라고 하고 대출은 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속으로 더 골마가니까 이게 몇 달이 지나서 익숙해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서울 8개 구의 아파트 값은 떨어졌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면서 이제 도봉, 금천, 강북, 관악,
구로, 노원, 강서, 중랑 이런 지역들은 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다 묶었느냐. 굉장히 억울하죠. 네. 최근에 이제 반응을 보게 되면 우리 10.15 대책이 나와서 반응을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재밌는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일단 무주택자들이거나 토지거래가고 이걸 전체를 묶은 거 속이 시원한데 야 이게 드디어 집값 잡을 수 있나? 기대감을 표하고 있고요. 한강벨트 집값이 많이 올랐는 지역의 주민들은 뭐 어떡하라고 예상했어. 우리 예상했어. 어떡하라고 무덤덤. 역설적으로 강남이나 송파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봤는데 야 우리 잘 된 거 아니야? 뭐가 잘 됐어요? 우리만 강남 3구 용산구만 토지거래가고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 서울 전체가 묶이다 보니까 이제 똑같아졌네? 축하해. 규제 지역으로 들어온 거 환영해. 우리는 이미 8년 동안 단련이 됐어. 생각보다 지낼만 해. 괜찮아. 신고가 나올 거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도강이나 금강구 또 경기도도 묶었잖아요.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이런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죠. 왜? 아니 올랐는 건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이고 쟤들은 2023년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지금 열심히 한참 달렸는데 우리는 이제 눈 떠가지고 고개 좀 들려 그러는데 빡! 또 기절해야 돼. 아니 왜?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굉장한 억울함과 황당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러면 정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원론적인 얘기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분석을 했죠. 강남구 규제하니까 마용성. 마용성 규제하니까 서대문, 동대문. 규제하니까 노도강. 규제하니까 경기도. 규제하니까 인천. 광역시, 지방. 야 이거 안 되겠다. 한 번에 때려잡아야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제 전체를 적용했고 또 다른 얘기는 이거는 뭐 제가 국토부에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잖아요. 네. 국토부도 법 내용을 보게 되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울 구별이 아닌 서울 전체를 규제하면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서울 전체를 왜 서울시는 반대하니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바라는 마음은 저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바라니까 폭락을 바라는 게 아니라 과열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안정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한 두세 달 정도는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이게 안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강남 3구 용산구를 보니까 얘들은 2017년 파리 대책 때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8년이 지났는데 집값이 떨어진 건 미국이 금리 올릴 때 떨어졌고요. 2020년부터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계속 신고가 나왔죠. 그러다가 올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푸니까 폭등했죠. 이게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규제의 역설이 뭐냐면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기게 되면 그래도 올라갑니다. 규제를 풀면 신고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도 폭등, 안 풀어도 올라가니까 이게 규제의 내성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전체를 지정해서 일시적인 안정을 찾는 건 좋은데 이게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다음 올라갈 때는 또 무슨 규제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세금 규제가 안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세금 규제가 나올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 카드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이유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렸거든요. 부담스러워. 보유세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부담스러워. 팔아야 되는데 또 양도세가 82%네. 못 팔겠는데? 차라리 내 자식한테 증여할래.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집값이 더 급등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그겁니다. 보유세를 좀 올려주게 되면 양도세를 내려주고 취득세도 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밸런스를 맞춰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파세요.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고민이 깊죠. 왜냐하면 이게 조세 저항과 부자 감세, 표의 논리,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조세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보유세, 종부세를 올리게 되면 서울 평균이 이제 15억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평균 이상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다 보유세 대상이거든요. 강남이야 뭐 원래 그렇다고 치도 마포, 성동, 서대문 이런 지역들 뭐 소위 말해서 여당 지지 성향이 좀 강한 지역들인데 세금 50만 원 내던 세금이 100만 원 되고 500만 원 내던 게 1000만 원 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금 내린다? 거래세를 내리는 부분은 더 심각해요. 나는 무주택자인데 내 친구는 집을 사서 10억이 올랐대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아니 이거 왜? 매물이 나오면 집값 안정되는 거 맞아? 왜 투기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야? 라는 그런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올려도 표에 문제가 되고 내려도 표심에 문제가 되니까 사실 마지막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일단 기다려봐. 이번 대책으로 안정이 되면 좋잖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어라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TF 구성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풍선 효과가 없으리란 법도 없거든요. 나오겠죠. 풍선 효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광교 신도시에 사려는 분들 규제가 나왔죠. 부담스럽네. 어디? 밑에 동탄 신도시 규제가 안 됐네. 오늘 동탄 신도시 모니터링 해보니까 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생기고 있잖아요. 인천 송도, 검단, 청라지구도 지정이 되지 않았고 지정되지 않은 곳들로 실수요자들이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금액대별로 잘랐잖아요. 25억, 15억 잘랐는데 예를 들어서 18억 아파트, 20억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계셨을 거잖아요. 한도가 4억으로 줄어드니까 야 작전 수정 그냥 15억으로 가자. 그러면 15억 아파트, 15억 이하 아파트로 가능한 지역들로 눈을 돌리게 되니까 나는 불안해. 화폐 가치가 하락이 돼. 나는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런데 정부는 하지 말아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막 집값 올라가고 잡겠다고 막 난리를 쳤을 때 역설적으로 집을 판 국회의원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부터 팔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정책 한두 개로 이게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 효과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는데 또 수요 억제로 집중을 한다? 시즌 3가 되는 거죠. 이제 진짜 현금 부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니냐. 계속 진짜 현금 부자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현금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KB 부자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 작년 기준으로 현금만 자산 빼고요. 현금만 10억 이상 가지신 분이 45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올해는 더 올랐겠죠? 한 50만 명 되겠죠.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현금 10억 이상, 딱 10억이 아니라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울 수도권에 32만 명,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부산에 한 3만 명 정도, 대구에 2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분들이 예전에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잘 살았어요. 부산의 부자, 대구의 부자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건물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부자, 유지 소리 들으면서 잘 살았는데 왜 이분들이 불안해서 서울에 원정 투자를 들어왔는가? 지금은 토지거래가구역 때문에 막혔으나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산이 상대적으로 격차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벼락거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의 강남 아파트 몇 채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도 겨우 살 것 같고 10년이 더 지나면 경기도 아파트도 한 채 겨우 사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똑같은 불안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현상이에요. 인구도 감소하고 인구 유출이 되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생기고 저성장이 가고 대한민국 시대 흐름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불안감을 정부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가 과열을 막는다? 이게 목표면 잘 나온 정책입니다. 목표 달성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무주택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못하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신 분들은 집값을 잡는다는 게 야 올해 5억이 올랐어. 그럼 5억이 내려가는 게 집값을 잡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올라간 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걸 막는 게 집값을 잡는 거죠. 서로 해석이 다르잖아요. 당장 어쨌든 거래가 당분간은 멈출 테니까요. 멈추죠. 상승률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과열을 막고 목표 달성인데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떨어뜨리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왜 안 되냐고 한다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자 집값이라는 건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의견 합치잖아요. 의견 합치가 돼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집주인이 내가 가격을 내려서 저렴하게 팔 마음이 들어야 집값이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떨 때 우리가 가격을 내려서 팔까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오늘보다 앞으로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럼 오늘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우리 2022년 하반기 생각해 보면 미국이 잡아줬잖아요. 집값은.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니까 지금 분위기에 기준금리 오히려 11월 금통위 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입주 물량 내년부터 부족하다는데 이거는 팩트니까 정부가 135만 원 공급한다라고 했으나 거기서 또 시장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야 착공이잖아. 5년 동안의 입주 물량은 못 늘린다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결국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요인보다 올라갈 요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금매가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유리한 메리트가 있을 때. 지금 파는 게 유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세가 한 4억이 나옵니다. 앞으로 집값이 1억, 2억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양도세를 2억, 3억을 깎아주겠답니다.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게 안 됩니다. 집주인들은 일단 관망 모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 매수자들이 야 우리 사지 말자.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집값 올리고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매수자들이 의견 일치를 봐서 1년 동안 우리 집 사지 않기.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면 좀 있다가 내가 내 친구보다 내가 오를 때 내가 먼저 사야지. 왜? 그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급은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수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매물을 나올 수 있게 해줘야 저는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매물을 막아버리니까 이게 출구도 없고 동맥경화 같이 돼버리니까 가계부채 대책이라면 잘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드니까. 근데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 거래를 틀어 막아버리고 매물이 안 나오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 낀 집 팔지도 못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버티기? 스테이 할걸요? 그러니까 매물 안 나오게 되고 이게 도도리표처럼 악순환의 연속이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시즌 3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강남 3구, 용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집값 상승률은 떨어지겠죠. 최근에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보게 되면 2월, 3월까지는 서울이 상승률이 강남 3구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네. 4월, 5월 넘어가게 되면서 성동구, 마포구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분당구, 판교, 분당신도시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먼저 형님이 쭉 치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멈춥니다. 우리 상반기에 서초구에 신세계백화점 옆에 강남 원밸리. 네. 원밸리가 한강뷰가 나오는 게 72억 거래가 됐대. 굉장한 사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후로 82억 거래됐다는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중대형도 아니고 일반 레미안 아파트 전용 84인데 한강뷰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72억이란 이상 되는 돈을 베팅할 가치가 있나에 대한 진짜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고려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압구정 사는 게 낫지 않아? 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멈춥니다.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도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진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송파구 올라가고 마포 올라가고 성동구 올라가고 이렇게 키를 맞추는데 마포구도 여기서 천정부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이게 천장 효과라고 하는데요. 잠실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마포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해서 강남 3구 송파구보다 잠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극을 주게 되면 또 왜곡이 생기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다 경험했잖아요.